저기 오늘 그 지금 뭐 이게 아니 저렇게 막 국무회의 전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부터 한번 잠깐 짚어보시죠. 그럼 뭔 일이에요 저게 법률적으로? 우리 설전하면서 이미 다뤘는데 예예.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동의를 받아서 비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위헌적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국회 통과도 안 한 거기에 부속 합의서를 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남북 그 관계 발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빠지냐면은 부속 합의서라도 그 남북 간에 체결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뭐 조약의 비준은 아니더라도 그 재정적 부담이 자명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입법 예산은 사실은 재정 그 법률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의적으로 법제처의 어느 뭐 연구자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놓고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편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땅히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건데 국회 동의 절차를 받더라도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는 건데 그렇죠. 국회 동의 절차를 안 받고서 국무회의가 그냥 땅땅땅 했다.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네요. 위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궤변을 넣어도 되는데 그 국무위원들조차도 사실 공범으로 위헌이 만약 결정이 된다면은 공범이죠. 공범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법률적인 여러 가지 다툼 이전에 문명인의 최소한의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적인 그 그러니까 국무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선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밖에 나가서 시장의 난전의 상인들한테 물어도 이거는 앞에 해야 될 일, 뒤에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저는 잘 되는데요. 좀 이해되는 걸 좀 말씀하시죠. 뭐가 급한 거죠. 그렇죠. 급해갖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잘하고 계시네 뭐.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분이 없는 양반이 대한민국을 지휘하고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5천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떤 잘못된 결과가 좋은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 공적인 자리의 대통령직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상식도 법에도 안 맞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경우에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나라의 주인은 우리 아닙니까? 국민이 저항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저는 문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저는 극존칭을 하고 싶어요. 요새는 사실 잘하고 계시시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막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조 교수님도 연식이 이제 내일 모레 환갑아니요. 뭐 새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아니 그런 연식이 있는 멀쩡한 대학 교수가 열받아서 국민이 저항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끔 이렇게 모든 사람 가슴에 이 애국적 정열을 불지르고 계시잖아.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가서 뭐 프랑스 혁명과 촛불혁명을 유사한 걸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에서는 비웃음을 샀죠. 그랬죠. 근데 지금 근대 세계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촛불에서도 그랬잖아요.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랬는데 최소한 자유민주공화국이 움직이는 원칙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공화국이 아닙니다. 삼권이 체계적으로 분리가 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꼭 소수의 비서진들이 마치 인민위원회 마냥 국가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소수 아닐지 몰라요. 그 소수의 비서진 배후에
그거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은 평양의 지시도 있죠. 뭐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커넥션들이 뒤에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업적, 우리 같이 양순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심각하고 결기에 찬 저항 의지를 가지도록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자극해주고 계시다. 각성제죠. 네. 문각성제죠. 두 번째 업적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경으로 이를 쳐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게 연소득이 한 3만 달러에 인구가 한 5천만 되고 전 세계 한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치 공작을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덩치가 커서 어떻게 미국이 해볼 도리가 없어. 근데 가만히 두면은 이건 완전히 저기 평양이랑 손잡고서 한반도 전체가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둘 수는 없는데 대한민국을 손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럼 어디를 손보겠냐고요. 위를 손보죠. 북한을. 중국을 중국은 당연히 해놓고 이제 그건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혹은 문재인 집단 입장에서는 평양을 보호한답시고 지금 막 온갖 수를 다 부리고 막 뭐 저기 하다못해 교황한테 무슨 메신저 역할까지도 하고 뭐 저기 되도 않는 저기 유럽에 날아가서 되도 않는 저기 뭐야 저기 뭐죠 경제 제재 완화해 주자고 울고 아셈 가서도 울었죠. 그렇죠. 울고 근데 우는 데마다 가서 다 문전박대 당했잖아. 그러고 나서 완전히 지금 평양 시다바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영화도 안 봤나 문 대통령은? 아니 김정은이 만나서 왜 그 말도 못해? 내가 네 시다바리가 친구에서 나왔죠. 그것도 뭐 간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럴수록이 미국 입장에서는 평양을 무너뜨려서 문질러 버려야겠다. 북한을 해방시켜야겠다라는 초이스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러면은 그 초이스가 실행될 경우에 자기와 자기 세력들은 지상에서 사라져요. 그건 너무 심각한 말이고 지상에서는 지상의 공적 세계에서는 사라지죠. 공적 세계에서는 끌려 내려와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 그럴까 이게 세상의 그런 역설인데 자기 딴에는 평양을 보호하겠다고 혹은 평양을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움직임 때문에 평양의 운명이 더 빨리 정해져서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세상 이치가 묘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박지필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망상이라고 하는 게 망상이 씌우면은 그런 방식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 초조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양 문제가 북한 핵 문제가 세계의 중요 문제라고 설정이 되었을 때 지금 그것을 두둔하거나 변화하거나 하려고 했던 시진핑과 문재인의 운명은 사실은 굉장히 나쁜 길로 위기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중국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평양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그림이잖아요. 지금 미중 전쟁은.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얘기가 좀 우리가 그걸 해보기로 했잖아요. 트럼프 독트린. 트럼프 독트린. 이제 트럼프 독트린. 그다음에 펜스 연설. 이거가 지금 미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파악을 해야 되냐. 이게 뭐 신냉전이냐. 이게 뭐 이름을 뭐로 달아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9월 25일 날 트럼프가 유엔에서 한 연설. 그리고 10월 4일 날이었죠. 10월 4일 날 펜스가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 그렇죠.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미중 관계가 이게 단순히 무역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미소 관계와 같은 신냉전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급하게 뭐 그렇게 단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냉전이란 용어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그렇죠. 왜 그러시죠? 첫째 냉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체제, 국가의 내용, 이데올로기를
있고 국제적으로 덩어리가 된 블락. 진영과 진영, 블락 대 블락의 토탈 컨프런테이션, 아주 총체적인 대결 양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요소가 사실은 벽으로 쳐져 있지, 이 교환, 교류, 통상 이 부분은 다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 경제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 그걸 이제 레이몽 아론 같은 사람은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주요한 특징, 어떤 인류사에도 없었는데 그거는 냉전이라고 하는 평화가 불가능하고 전쟁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두 거대한 단위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건 말하자면은 그 이질 체제가 서로 다른,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전체주의 진영이 네네. 완전히 서로 말하자면 병립 갈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이 침투는 네네. 뭐 버벌리 악의 축이다,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이념적인 소위 입싸움만 있었고, 그 다음에 핵을 놓고 상호간의 상호 확증 파괴, 상호간에 서로 핵으로 절밀을 시킬 수 있으니까 핵은 전쟁을 억제하는 요소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제3세계에 가서 이제 경쟁을 했죠. 경쟁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이념 전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유엔 총회에서 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 소련, 구소련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 가서 주로 이제 전복혁명을 일으키고, 또 미국은 거기 가서 그걸 막고 뭐 그런 정도.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그런 게 뭐냐, 제가 이제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이제 소련이 1991년에 망했잖아요. 그럼 냉전은 보통 1945년 내지 1948년경에 7년경에 시작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40년 세월인데 이 40년 세월 동안 그러니까 소련이 주도하는 경제권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권은 없어졌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담벼락에 의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철의 장막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권이 이쪽 서방권 자유진영하고 무역 안 했고 서방 자유진영이 아주 제한된 거 외에는 공산권이랑 무역을 안 했죠. 안 했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왜 서방이랑 무역하는 공산권 그 루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불가리아였잖아요. 불가리아 소피아 같은데 그 아주 제한적이었죠. 제한적이고 아주 제한적이로.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불법적이죠. 네. 그 참고로 어느 정도냐면 뭐 그렇게 고성능 칩도 아니에요. 당시의 칩이 모토로라. 그렇죠. 통신칩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따지면 그거 뭐 어느 정도 공유기에 들어가는 칩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복제를 해요. 걔들이. 칩 하우스를 가지고. 근데 복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제를 하냐. 멍청하게. 모토로라라는 상표까지 복제해요. 칩 위에 찍혀있는 모토로라라는 상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칩을 수입을 못하니까 칩을 만들어요. 복제를 해서. 근데 모토로라라는 그 상표까지 복제를 해요. 불가리아 소피아. 그래서 옛날에는 불가리아가 그게 칩 복제의 성지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역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역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쪽 그 공산권은 우리가 뭐라고 그때 경제권 이름이 뭐죠? 코메콘. C-O-M-E-C-O-N. 그리고 이쪽은 가트죠. 가트 체제였죠. 그래서 둘이 교류가 없었다고요. 자, 냉전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군사력 가지고 대결하고 있고 경제는 완전히 분리돼 있고 서로 경제권이 분리돼 있고 전혀 다른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국가도 내부 운영 방식도 저기는 배급 경제, 계획 배급 경제고 여기는 시장 경제고.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 냉전이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미중 사이의 관계와 갈등이 악화돼 가고 있지만 이 구도는 이 오리지널 냉전과는 많이 다르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다른 거죠? 첫째, 지금 중국이 냉전 종식 그 전에 78년부터 시작을 결의하고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해서 한 30여 년 동안에 사실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훨씬 더 자본주의
실제 원파티 시스템이지만 그러니까 일당 독재 시스템이지만 일당 독재 시스템이지만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미 시장 경제에 편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문제가 생긴 것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 이 통합된 시장 경제에서 너무 심한 불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이제 시작을 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을 포용 혹은 포옹해 줄 때 자유라고 하는 가치, 즉 그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자유를 주고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네네. 거꾸로 가서 일당 독재가 그 구소련식의 전체주의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면서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라고 선언한 거죠. 예. 잠깐만 지금 좀 엄청난 얘기를 너무 짧게 하셔갖고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프로세싱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적으로 국가주도 자본주의가 됐고 그렇죠. 일단 경제적 자유가 어느 레벨인가 존재하고 네. 그게 뭐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을 미국이 80년대 들어서 세계시장 체제 안으로 안아들였고 네. 그 세계시장 체제 아래에서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기지로서 급속 번영했고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은 이번 펜스의 말에 따르면 지난 17년 동안 중국의 GDP가 900% 그러니까 9배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랬을 때 중국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내심의 기대는 그렇게 국내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가고 국외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G2까지 성장할 만큼 그런 세계 시장 속에 제조업 기지 역할을 했으니까 너희가 좀 자유가 성장할 거다. 민주화 방향으로 갈 거다. 일당 독재가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중국이 지난 한 4, 5년 사이에 그것과 거꾸로 된 방향을 가면서 밖으로 엉뚱한 짓들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손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밖으로 엉뚱한 짓 한 게 다시 뭐예요? 첫째 불공정 무역 정치적으로는 주권 무시입니다. 주권을 무시했다. 미국의 주권 혹은 다른 나라의 주권. 다른 나라 주권.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우리든 우리 지금 뭐 사드에 대한 간섭이든 주권을 마음대로 무시한 겁니다. 힘이 생겨서. 주권은 어떻게 무시한 거예요? 예컨대 남사군도에 비행장을 지은 거는 그건 정말 인류사에 보기 힘든 주권 침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자국에 지금 진출해서 자국에 그 직접 투자를 한 롯데를 반 잡아 죽였죠. 반 잡아 죽인 것도 아주 야만적으로 그렇죠. 한 것들. 그다음에 그 지금은 이제 후기 산업 사회를 지나서 정보화 혁명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소위 말하면 인민들의 생활과 뭐 여러 가지 행동에는 정보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의사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말하자면은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국가죠. OL국가죠. 조지 오웰의 1984.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죠.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가고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까지도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즉 불공정 무역의 시정이라고 하는 수단은 결국은 자유화라고 하는 자유화의 요구까지 쭉 장기적으로 가는 장기적인 중국 체제의 전환까지 요구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냉전 시기 같이 완벽한 당구공과 당구공의 충돌이 아니라 계속 상호 침투라고 그러죠. 경제적인, 사회적인, 사람의 이동, 그다음에 경제의 이동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약간의 이제 그 공정성의 확보를 요구를 하면서 진행이 되겠지만은 중국의 지금 1대1로를 통한 말하자면 주권의 침해입니다. 돈을 수단으로 해서 개도국이나 약소국에 대한 주권 침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말하자면은 그 중국의 지배권을 훨씬 더 미국에 저항하는 이 방패를 만들어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북핵 문제가 되어서 그게 좌절이 될 가능성이 큰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그 중국의 주권 침해, 그 다음에 불공정 무역, 그리고 궁극적으로 체제의 자유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표방이 됐고 이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는 냉전 때의 그 총체적인 대립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얘기를 하면 펜스 그 연설을 중심으로 만약에 우리가 개념화를 시키면 우선 첫째 불공정 무역과 그다음에 지재권 침탈, 지적재산권 침탈, 산업 스파이 행위, 그다음에 첨단 기업 인수와 같은 경제적 침탈 행위.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그레션이라고 걔들은 표현하잖아요. 세계 경제 시스템을 침탈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정학적 그 목적을 위해서 남의 나라 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목적을 위해서 세계 지정학 군사 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얘가 이제 북핵 키워준 거, 남사군도 해서 얘기한 거, 그다음 생각구 열도 1대1로의 무슨 그 스리랑카, 파키스탄, 지부티, 뭐 예멘 후티 반군 이런 게 이제 줄줄이 다 거기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저거예요. 그 저기 뭐야 미국의 국내 정치와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렇죠. 그게 이제 막 광고 함부로 내고 미국 그 대학가 흔들라 그러고 할리우드 흔들고 뭐 이런 작업들. 그래서 그런데 이 원인을 다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니들 내부가 일당 독재 공산당이 전체 국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국력 사유화 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유화 혹은 국력 사유화죠. 당이 국가 총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다시 말하자면 전체주의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국력을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전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밑에는 그 왕정하고는 다르겠지만은 아주 강한 비밀 경찰, 정보 조직, 군사력, 그리고 생각과 이념의 일원화, 통제. 근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문재인의 로망이 그건 것 같아. 그래서 뭐 저 오빠 무지하게 섹시하네. 그런 흉악한 로망을 갖고 있네. 흉악한 로망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되게 이제 그 전체주의적 뭐 우리 일부 지금 한국의 지식인 그룹에서 대한민국은 탄핵전으로 해서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의 대결로 가는 위험에 빠져 있다. 그게 헌정위기고 자칫하면 국가위기가 된다 그랬는데 헌정위기를 지나가지고 탄핵이 지나가고 박근혜 탄핵을 한 거는 박근혜 개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해체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의 결과는 저 생각에는 전체주의를 향해서 뭐 주체 사상파라는 게 전체주의에 대한 흠모를 하고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력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대충 거기에 아무런 면역이 없는 세력이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은 평양 정권의 대리인으로 혹은 대변인으로 고든창은 간첩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 조심하셔야 돼. 고든창도 너 간첩이다라고는 얘기 안 했죠. 간첩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게 아니요. 간첩일지도 모르는데 간첩이든 아니든 간첩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럼 뭐 그럼요. 그게 다 사셔가지고 이번에 말이 안 다르고 달라요. 이번에 유럽 순방도 보면은 전부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이 이제는 모든 걸 다 권력을 다 장악을 했고. 잠깐만. 이번에 유럽 순방부터 다시 하세요. 내 목 때문에. 야, 다시. 이번에 유럽 순방. 네, 그 하죠. 이번에 지금 이제 사실 국민들한테는 아니 요번에 유럽 순방도. 요번에 유럽 순방도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교만해요. 한마디로 교만한 건지 이게 아니면은 감을 못 잡고서 그냥 망상 속에 있는 건지 난 후자 같아. 난 그분 보면 교만한. 아니 뭐 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그분이라고 해서 극존칭이야, 극존칭. 예, 근데 정상 국가 같으면은 근데 대북 그 제재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가 평양을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갖고 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외무부는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정원은 뭘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손 떼고 이제는 국제 정보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프랑스 외무성이나 프랑스 소위 정보 당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국정원의 정보 활동은 저렇게 되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은 유럽에 가서 그 저기 뭐야 북의 그 저기 뭐지 저기 무기 저기 뭐야 그 저기 목록이나 무슨 사찰 수용 이런 거 없이 비핵화 진전 없이 어떻게 먼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그거 아니야. 그 비핵화 진전 없이 어떻게 먼저 제재를 완화시켜 줄 거냐. 거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꾀를 내는 게 국정원이 된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 지난번에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 저 박성윤 주필께서 문재인 입법짓이 사실은 한국 문제를 쉽게 푸는 국제사회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망상에 젖어서 굉장히 지금 뭔가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빨리빨리 이 문제를 서둘고 있고 한다라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 국민들한테 아무리 그 기레기들이 이상한 그렇죠. 보도를 해도 그 행동의 그 앞뒤를 보면은 아 이건 잘못돼도 앞뒤가 안 맞는 일이구나. 네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만 보고 있구나. 그리고 뭐 국내 민생이 피폐해지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자유의 나침반으로 70년 동안 기적과 번영을 일으켜 온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다 파괴해도 괜찮다는 그런 편집정적인 북한 집착 이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그 공적이라니까 뭐냐면 얼마나 참 얼굴이 붓고 뭐 이에 그 임플란트도 많이 하셨다는데 잇몸이 다 다시 녹을 지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노심초사하면서 그냥 온 지구를 튀어다니면서 북한을 너무 열심히 역성을 드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서는 야 저거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그 남북이 짝짝꿍해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가는 거야. 저거 그러면 세계 질서가 왕창 흔들리는데. 근데 저기 남쪽 그 휴전선 남쪽 대한민국 손보려 그러면 저거는 잘 사는 놈들이고 저기 규모가 커서 손 못 봐. 저건 복잡한 사회라서. 그리고 언젠가 저기 내부에서 뭔가 자라나와서 자기를 정화시킬 거야. 오케이 그러면 북쪽 손보지 뭐 이왕. 지금 그렇게 해서 북을 손보겠다고 확 문질러 버리면 누가 그거 왜 그렇게 문질렀냐고 날뛸 사람이 미국 안에 있겠어요? 프랑스에 있겠어요? 영국에 있겠어요? 독일에 있겠어요? 그 날뛸 수 있는 사람들을 문재인이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엄청난 공적을 그걸 조금 체계적인 이 머리로 정리를 해보면은 체계적인 머리로 정리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신냉전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둘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방향과 중요한 포석이 지금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첫째, 아마 지정학적으로는 포위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포위. 중국 포위고. 네네. 그게 이제 다른 네. 옛날에 그 봉쇄 서로 네. 당구공이 완전히 이렇게 충돌하는 컨테인먼트하고는 다르게 uncirclement 그러니까 인서클먼트. 인서클먼트.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원래 불어. 불어에서 이제 아니 거고. 아니 근데 키신저쯤 되면 괜찮아. 키신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말이야 영어를 독일어 같이 하고 독일어를 영어 같이 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이 영어를 불어 같이 하고 불어를 영어 같이 하는 거야. 불어가 원래 아우세클르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포위 전략이고 이 포위 전략에 지금 완성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점이 북한의 정권이고 핵입니다. 자, 그거 하나.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는 데 대한 방안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경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전 세계에 다 오픈하는 글로벌리제이션, 즉 지구화가 아니라 주권 무역입니다. 국가 무역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겁니다. 즉 마음대로 다, 즉 지금 이 정보 문명에 따라서 전 세계의 재화와 무역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것을 관장하는 원칙은 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라 지구화 원칙이 아니라 주권의 원칙이 first. 그 다음에 주권과 주권이 서로 공정하게, 페어하게 트레이드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1995년 WTO 이전에 가트 체제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체제가 서로 다르다. 냉전 때 전체주의와 혹은 자유다원주의가 대립할 경우에 이거는 절대 시장도 지정학적인 문제도 편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화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서 인권 문제가 나옵니다. 즉 개인 존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미국이 앞장서서 그것을 포갑 정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압력을 넣고 교정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미국에 대해서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그 함부로 돈질을 하면서 네, 미국이나 이제 저기 라틴 아메리카나 앞마당. 미국과 앞마당에 대한 즉 마수를 잘라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그것도 다 서방의 자본이 들어간 돈인데 돈으로 자유세계의 제도와 의식을 오염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 핵 문제하고 중국의 입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 그걸 가지고 며칠 전에 그 볼턴이 러시아 가서 INF라고 중거리 미사일. 근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해. 그런 부분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뭐 대륙 연합이다라고 하는 조금 문제가 있는 세 국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부분에 대한 그 전략적인 그 전략 무기에 대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입을 해서 새로 틀을 짜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건 아마 그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 원인보다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더 클 겁니다. 그럼요. 그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 교수님이 이제 정리한 게 지금의 미중 대립은 냉전 구도와는 상당히 다르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경제 불락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어쨌거나 중국이 세계 경제의 빨대를 받고 있고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방돼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침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죠. 단지 그 상태에서 하나는 지정학적 포위. 두 번째는 미국의 주권 공정무역 질서. 세 번째는 중국 내부의 자유화와 민주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새로운 그 군사 질서, 군사 균형 질서. 이러한 4개 정도의 원칙으로 중국을 딱 그
이제 그 족쇄를 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지금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는 중이다. 그 안에 이제 북한 핵과 북한 미사일이 그렇죠. 포함이 되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저는 이제 이 족쇄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북한 해방이에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왜냐면 북한을 해방시켜가지고 북한의 2,500만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아우슈비츠의 죄수들로 하여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유, 인권, 그 다음에 개인 존엄성, 그리고 시장, 공정시장 질서 이걸 향해서 그걸 원칙 삼아서 2,500만의 아우슈비츠의 짐승과 다름없는 죄수가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을 한 몇 년 사이에 연출을 해버리면 중국인들의 그 정치 심리가 바닥서부터 흔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국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정치 심리적 폭탄이 되거든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도대체 중국이 왜 저런 황당한 방향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2012년 11월에 시진핑 등장 이후로 이 황당한 방향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2부에서 잠시 다뤄보시기로 하시죠. 그럽시다. 예,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가 중국, 그쵸,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 어떻게 지금 그 각을 잡고서 하고 있냐. 근데 아까 그 아니 그 말고 그 상호 침투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냉전에선 상호 침투가 없는 거잖아요. 벽사 놓고서 양쪽에 맡겨놓는 상태였는데 이 경우는 중국이 세계 시장 속에서 살고 있고 계속해서 외부 세계에 열려 있는 상태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상태에서 지금 중국의 족쇄를 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부 세계와 상호 침투가 심한 상태에서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위에서. 그렇죠. 이 현상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뭐 그 직전 지도부하고는 다르게 말하자면은 미국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참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잘 해왔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실은 시대착오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냉전 시기에는 도전을 하든 말든 내부적으로 소련같이 콜랩스 하든지, 그러니까 붕괴하든지 아니면 중국같이 먼저 체제를 스스로 변경을 시키든지 그런 상황인데 지금 2018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서로 간에 이미 엮여 있죠. 엮여 있는데 이미 엮여 있는데 압도적으로 이익은 중국이 보지만 취약성은 중국이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뭐 콜랩스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즉 압도적으로 미국이 카드를 가지고 있게 되고 미국이 카드를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셰일 혁명과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족쇄를 채워도 미국에는 그거를 피해가 없죠. 거의 없다고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 트럼프 그 위원 연설에서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은 시정되어야 해. 그리고 주권은 정정되어야 돼. 그리고 자유도 중요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오펙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오펙 놀이들 지금 20세기에 중요한 기축 에너지 석유를 얘네들이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군사적인 보호까지 해줬는데 가볼리고 세계를 갈라놓고 최근에 와서는 중국 편에 붙어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그거 봐주지 못하겠어. 근데 미국은 4, 5년 전에 만들어진 셰일 에너지. 셰일 에너지는 참 그게 독특한 게 석유든 러시아 PNG든 러시아 천연가스든 이거는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바로 특히 미국의 사막, 미국의 산맥이 아니라 미국의 도시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채굴과 소비가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4% 이상을 성장한 거는 트럼프의 높은 수준의 경제 정책, 아주 미난한 경제 정책도 있지만은 미국 에너지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아주 고전기 산업 부분 이것을 다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다시 중국에 갔던 산업, 한국에 왔던 것들, 뭐 그다음 인도에 갔던 것들 중요한 것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예요. 세계에서 에너지 코스트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 됐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산업 에너지 코스트가 가장 낮다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사우디 같은 데 가면요. 예.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그 중유를 가지고 담수를 만드는데 네네. 원래는 담수 코스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죠. 근데 그냥 물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줘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네. 그 바다에서 만든 담수를 갖고. 석유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알루미늄 왜 저거 수입 금지 시키지? 처음에는 야, 저거 어차피 밖에서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 알루미늄이 금속 중에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거든. 그렇죠. 원래 비철 금속 쪽이 그렇죠. 그 저기 다 전기로 그 일렉트릭 시스인가 뭐 그 저기 전기 분해잖아요. 예. 알루미늄, 동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써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국이 생산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지금 코스트 낮아지면. 지금 저기 뭐야 4차 산업이든 뭐든 모든 산업의 그 근간이 되는 거는 에너지입니다. 전기입니다. 그러겠죠. 전기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이제 그 셀가스 혹은 석유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오펙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경제에 미국이 말하자면 노심초사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안 생기고 아주 낮은 전기료로 고첨단의 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경제의 원칙들을 다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나는 피해 안 보더라도 네 목에는 족쇄 채울 수 있어. 그렇죠. 지금 에너지 의존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게 중국이고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뭐 MB 정부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바로 그것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죠. 북한까지 지금 뭐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정권이 그 전기를 그런 식으로 줄여버리면은 무슨 힘으로 합니까? 북한 통해서 러시아 가스관 나서 우리 에너지의 공급에 그 수도꼭지 잠그냐 푸냐를 평양해 주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인 애국적 목표 아닌가? 그 자살 아니에요? 우리는 자살이라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애국, 우리 민족끼리 애국이라 그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나 전체주의적 독재나 인권 탄압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즉 천안문 사태가 사실은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즉 시장 경제 혹은 자유진영에 경제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생겼던 문제가 바로 다원적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시장화를 할 경우에 개인의 권리를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권리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바로 민주화예요. 그게 89년도에 말하자면 짜오저양, 조자양이 이제 제기를 했던 문제고, 그래서 개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생산을 많이 해서 고도 성장을 독재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생산의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말하자면은 서서히 자유를 부여하고 인민에게 그리고 제도를 민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체제 다원화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조자양의 개혁파였고, 그거를 여건이 안 되니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한 게 리펑이었고, 그 다음에 사태가 일어나서 대규모 말하자면 데모가 생기니까 사실은 등소평이 뒤에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조자양을 드러냈지. 17년 동안 집안에다 가둬갖고 죽였죠. 그리고 이제 뭐 가택연금으로. 이제 저기 국유 개입이다 뭐다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뭐 엄청난
소위 말하자면 중국이 기적을 일으키고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그 성장과 그 다음에 일당 독재가 가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그 안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부패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개인들의 그 경제적인 권리는 부여가 됐는데 정치적인 시민적인 권리가 계속 억압돼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불공정한 대한 그런 부조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자유는 의식의 그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진핑의 등장은 사실은 그동안 이러이러한 문제를 체제 뭐 점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체제의 자유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그 모순, 부패, 그 다음에 그 인민들의 억압, 즉 독재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미봉으로 눌러왔고 그 다음에 왜 저렇게 정서평이 절대 미국한테 도전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일종의 금언까지 남겼는데 도광양해라고 하는 금언을 남겼는데 미국의 도전을 군사적으로 또 주변 걸림국의 그 힘을 뻗쳐나갔느냐 그건 바로 뭐 전통적인 스케이프고치입니다. 내부적으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식은 밖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도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초국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을 전부 제국주의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밖의 약소국에 대해서는 자국이 세력을 침식시켜야 할 식민의 대상으로 보죠. 네. 혁명 수출의 대상이죠. 그렇죠. 혹은 뭐 지배의 대상이죠. 근데 다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저같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82년에 등소평이 이제 힘을 잡았죠.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갔을 때 이제 조자양 같은 사람은 어차피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혁 개방이 되면 결국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자유화되고 민주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안문이 터졌을 때 천안문 편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군중 편을 들었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89년 천안문 때 조자양 처신에 대한 대가가 조자양을 17년 동안 유폐해서 유폐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제대로 된 그런 정치적 자유화, 민주화의 길이 조금이라도 그 방향으로 나갔냐? 사실은 거의 안 나갔거든요. 체제는. 후진타오 때 이제 밑에 기층에 투표권을 이제 소위 경쟁 투표권을 조금 부여를 했었어요.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못 나갔다. 그럼 못 나간 상태에서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바깥을 보는 눈은 있고 제가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알아요. 여기 우리 요커라 그러나 그런 사람. 제가 중국에 그 한 3, 4년 전에 갔을 때 거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별로 못 배운 조그만 그 기계 쇠깎는 아저씨야. 그 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제가 온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약간 부러운 말로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저기는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쟤들은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유와 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번영이 뭐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런 안목이 생겨가니까 사회적인 저변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불안정해지니까 태자당 시진핑 쪽에서 그냥 후진타오나 이런 공청단 상해파를 날려버리고 야 우리가 다 할 거야. 군이 지원해줬죠. 군 없고서 너희 같은 놈들 나서 갖고 무슨 뭐 그 빨대 받고 여기저기 부패하는 꼴. 그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 일으켰잖아. 그렇죠. 그런 꼴 우리 못 봐. 우리가 다 깨끗이 정리할게 하고서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2012년 11월이라고요. 접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게 배운 버르장머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이제 그 중화 지배 체제를 추진을 한 거죠. 그렇죠. 5년 동안. 그런데 그게 이제 도를 넘으니까 미국에서
너희 손 좀 봐야겠다. 이번에 너희 아예 체제까지 고쳐라 이놈들아.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나 혹은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혹은 한국의 주사나 혹은 좌파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경제적인 그 교역량 이게 워낙 우리가 어정되어 있으니까 중국말 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공공하죠. 미국에 붙을 것인가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중국으로 붙자라고 하는 게 이제 송영길이다 뭐다. 박원순 열심히 박원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 무지하냐면 이렇게 상호 침투가 되어 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의 레버리지가 여러 단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계속 지금까지의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이제는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10년 전의 통계로 중국은 여전히 30년, 40년 8%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의 연안 지역은 우리가 2000년도 초반 혹은 1900대 말에 거친 중진국 신드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싼 외국으로 그럼요. 중국 내지가 아니라 저기 사천성이나 규슈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자본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혹은 인도로 가야만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글로벌 기업의 그 생산성과 경제적인 그 지속성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가요. 못 가죠. 잘 못 가요. 그 국가 정책 때문에 못 가고 가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나라들의 반중 감정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그 반중 감정이 굉장히 심해요. 베트남에서 반중 그러니까 폭동 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뭐 너무 친북 태도를 취한다. 뭐 특히 통진당 그 해산되고 난 뒤에 뭐 종북, 친북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게 일종의 그 좋은 글씨 비슷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이 전부 아주 숙모 옛날에 우리 저 조선시대 숭중을 해요. 뭐 중국 최고야. 뭐 중국하고 뭘 하면 다 될 거야라고 하는 또 환상을 가졌는데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망상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중국의 현실을 보고 망상을 깨우치기보다는 대륙에 붙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를 아주 망가뜨려서 스스로 아마 패족이 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합시다. 그래서 그 INF 문제. 그러니까 이게 INF가 뭐죠? 인터미디어리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중거리 핵 뭐 하여튼 핵이든 아니든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죠. 중거리 핵미사일. 핵미사일 저기 감축 조약인데 이게 어디랑 어디가 맺은 거예요? 원래 87년도에 그 고르비가 신사고 외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퍼싱2죠.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옛날로 치면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부시가 맺은 조약인데 그 조약이죠. 그 뒤에 이제 스타트 전략 핵무기에 대한 거는 고발이 나왔고 그 중거리 핵무기라는 건 500에서 5,000km에 말하자면 핵을 탑재한 미사일입니다. 이때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미국이 나 거기서 탈퇴할 거야를 예고했잖아요. 예고하면서 존 볼턴을 러시아에 보냈죠. 탈퇴가 아니고 탈퇴야. 아니야, 탈퇴 예고예요. 탈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볼턴이 가서는 그래 탈퇴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 그 사각지에 있던 중국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그렇죠? 중국의 중거리 그 핵 미사일에 대해서는 같이 없애자. 같이 제한 걸자. 제한을 걸자. 미국이 우리가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퍼싱2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한 2,500km, 3,000km짜리 그 핵미사일인데 미국은 다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또 소련도 사실은 뭐 많이 없앴고 작동 안 시키고 있고. 근데 중국만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평양이 또 그 기술을 어떻게 야매로 가져와 가지고 야매가 아니에요. 야매가 아니고 중국이 밀어준 거예요. 밀어준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그 미사일로 지금 우리 남쪽을 위협을 하고 네. 사실은 일본을 위협하고 괌 뭐 이런 데까지 위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그 문제는 또 중국을 손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또 압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 야 멀쩡한 조약 너 네 맘대로 탈퇴하겠다 그래 그리고 러시아가 푸틴이 그러면 트럼프한테 항의했나요? 이거 가지고? 항의 안 했죠. 왜 안 하죠? 말로는 야 미국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야 중국을 좀 정리를 하면은 다시 재개정합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푸틴은 불안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정도밖에 안 되는 캘리포니아 절반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 뭐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지만 PNG가 중간에 통과하는 국가에서 잠가버리면은 스톱이에요. 그렇죠. 푸틴의 개인 사업도 망합니다. 그런 데다가 그다음에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핵탄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전통적인 소위 말하면 세력권이었던 중앙아시아 위험하죠. 중국한테 다른 무기 줘야죠. 러시아도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신강에서 쏘면 바로 모스크바까지 갈 걸. 그러니까 지난번에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겉으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메르켈한테 이제 그 PNG 이야기하면서도 아마 이면에는 뭐 농담같이 그랬을 겁니다. 푸틴의 사업에 대해서 손상을 안 입힐 테니까 우선 중국이 너무 심하게 지금 팽창 정책을 하니까 같이 뭐 우리를 따르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방해는 하지 마라. 그리고 푸틴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적절히 유지시켜 주마. 그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포위 작전이 이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포위 작전이 다 된 거예요. 크게는 이제 인도 태평양이 됐고 러시아는 말하자면은 뭐 우호적 중립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우호적 중립이죠. 그렇죠. 이게 이번에 IMF 보면서도 저도 그 생각했거든. 뭐냐면 저거는 겨냥이 중국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INF 조약은 30년 전에 미국과 옛소련 지금 러시아 사이의 조약이거든. 근데 여기 안 포함되는 중국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곧바로 어디를 겨냥하냐면 옛날 소련에 있던 위성 국가들이나 러시아를 겨냥할 수 있다고 이게. 일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게 뭐야? 말하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INF 가지고 야 이거 깨고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다시 판 짜야 돼라고 말하는 게 참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라고 이게. 얼마나 좋아. 시진핑은 딜레마입니다. 자기가 원래 허용되었던 10년 중에서 지금 이제 7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상호 의존이 아니고 상호 침투된 경제인데 표면적인 이득은 중국이 취하는데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되고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장률이 아니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그 무역 정책이 무역 제재가 미국은 95%고 그러니까 95대 5예요. 그러니까 게임의 무슨 말씀인지 상방은 뻔하죠. 근데 중국은 제일 취약한 게 경제적으로는 금융입니다. 근데 무역 다음에 금융까지는 손도 안 댔어요. 지금 뭐 환율 조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무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의 거래선을 딴 데로 인도로 옮기고 베트남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면 줄줄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미 롯데 그 험한 꼴을 보고 이미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하고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이걸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을 보죠. 타격을 봐야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같이 당선되자마자 중국 가서 중국은 큰 산이고 태산 같은 큰 산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산 구렁이다. 그리고 운명공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는 일로일대 협력한다 그랬나 그랬죠 그때. 지금 일로일대가 이게 들어와서 중국 돈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하자면은
후진 전체주의의 대륙 열차를 자기 혼자만 타면 되는데 왜 우리 국민들한테 다 같이 가자고 해서 탈원전하고 뭐하고 그러는지 그건 아마 실현되기 힘들 겁니다. 무리하면은 지금 권력의 기반이 일시에 아마 이제는 저항과 그 하야까지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무대가 바뀔 아무튼 간에 뭐 비장한 말씀 제가 옆에서 아무리 쪼개고 웃고 까불어 봐야 소용이 없네요. 비장한 분위기는. 지금 뭐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네. 무슨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은 우리 국민이 옳습니다. 지금 집권한 사람의 방향은 세계사의 패배자의 길에 동참을 하겠다는데 불쌍해 죽겠습니다. 문명과 인류를 거슬르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경제적으로도 안 맞아요. 네. 이석도 없으면서 문명과 인류도 아닌 노예와 야망의 세계와 합류하겠다는데 또 그걸 또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데 망상이죠.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심각한 얘기라 제가 오늘 너스레 많이 떨고 좀 까부는 척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감기 다 났으니까 내일 또 뵙죠. 감사합니다. 예.